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브라질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61명을 태운 중형 여객기가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파편이 불이 붙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동체가 떨어진 주변으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브라질 파라나주 카스카베우를 떠나 상파울루주 가룰루스로 향하던 ATR 72기종 여객기가 상파울루 외곽에서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Caiu. Do jeito que ele caiu, eu já saí correndo de casa e vi onde que ele caiu. Eu vi que ele tinha caído numa casa de casal de senhores, que é bem conhecido aqui na capela. Assim, eu apavorado, sem saber o que fazer, muito nervoso, eu pulei o muro. 추락 항공기는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보이패스 항공사 소유로 사고 당시 승무원 4명과 승객 57명 등 6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인명구조에 나섰지만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추락한 주택가 주민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ntão achei que ia cair no nosso quintal, foi assustador, mas graças a Deus assim, moradores que moram aqui não teve nenhuma vítima. 남부 산타카타리나에서 행사 도중 비보를 접한 브라질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Eu tenho que ser portador de uma notícia muito ruim e que eu queria que todos se colocassem de pé para que a gente fizesse minuto de silêncio. SNS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타고기가 몇 바퀴 돌다가 수직으로 급강하하며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외신들은 브라질 당국이 항공기 잔해에서 블랙박스를 찾아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다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칸 유니스에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9일 지역에 제98사단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칸 유니스에서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습했고 이어 헬리콥터와 탱크 등을 동원해 지상과 지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에 테러 조직원들과 기반 시설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작전에 나섰다며 주민들에게 작전 지역에서 대피할 것을 명령하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시돈 지역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지휘관 사메르 마흐무드 알하지를 공습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하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과 로켓 발사를 맡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하지가 시돈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무장대원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역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코스티안 티니우카 마을의 한 쇼핑몰에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코스티안 티니우카 마을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책임자 바딤 필라슈카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대한 표적 공격이며 러시아에 의한 또 다른 테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65달러 오른 배럴당 76.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배럴당 79.6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인 뒤 원유 시장에도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전망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적잖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를 고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전망을 두고 야권 내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복권이 확정되면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 내 역학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가을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10월 위기설과 맞물려 진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와 달리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김 전 지사가 친문과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재명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릴 수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한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지사라서 아마 저는 앞으로가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상보다 복권 시기가 앞당겨진 배경에 어떤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친명계 의심도 그래서 나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을 노리는 카드로 쓰인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뭐 떨떠름하긴 하죠. 하려면 작년 진작 하셨어야죠. 이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배경을 떠나 김 전 지사 복권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선 잘된 거란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두고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일극 체제라는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민주당에 자신 외에 대권 주자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실제 대권 도전에 나설지 또 그만큼 경쟁력을 보여줄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측은 제각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다. 그래서 그분들과 궤를 같이 하는 친문들이 모일 거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대선 후보다 지도자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김경수 지사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한 7%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고요. 결국 현재 독일 유학 중인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가 전국, 특히 야권 내 권력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권 확정 뒤 올 연말 귀국 때 김 전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당내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소간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민심에 민감한 정치 신인급 한 대표와 경제부총리 출신의 중진 원내대표 간 자연스러운 의견 조율 과정이란 해석도 있지만 자칫 친한계와 친윤계 간 신경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민생을 부쩍 강조하면서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구상은 전기료 추가 지원이 아닌 감면, 아예 깎아주자는 거였습니다.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를 감면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당 안팎에선 여당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가 한전 적자 등을 이유로 감면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단 겁니다.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보름여, 추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이 종종 연출됐습니다. 이달 초에도 두 사람은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발 25만 원 지원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나올 때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길을 쓰고 막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이미 필리버스터를 하게 돼 있고 앞서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의 기존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부터 둘 간 대립각은 예견됐던 일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제가
당대표로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추 원내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추가 지원을 공식화한 최고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공식석상에선 원내 문제에 집중하는 등 애써 확전을 자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정 민생 협치를 구성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와 현실론에 방점을 둔 중진, 추 원내대표 간의 당연한 의견 조율 과정이란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기조에 충실한 친윤계와 미래 권력으로 평가받는 친한계가 잦은 마찰을 빚는 게 여권 전체에 좋을 리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생 정책 분야에서도 당내 이견을 최소화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또 다른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며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자녀 위장 전입에 이어 아들 마리화나 흡입 의혹까지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아들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시기 질병 때문에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고 유 후보자가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금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정책장관 임용 기준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한 가족의 아픈 상처를 이용해 후보자의 낙마를 주장하는 반인륜적 공격 통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유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비공개 검증기로 한 후보자 가족 병원 기록을 왜곡 발췌해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0분 전에요. 주차된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차량으로 번져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꺼진 지 17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기와 탄내가 가득합니다. 차량들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차량 40여 대가 완전히 불에 탔고 열에 손상되거나 그을린 차량도 100여 대에 이릅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주차장에 세워진 뒤 충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보장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 입주민들 역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일부터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은 제조사와 이 보험사 간의 어떤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질식 소화포를 인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5개년 그 전체 예산 24억을 25년도 예산에 편성 심의 의결을 해서 1,600 단지에 한 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제조사인 벤츠 관계자 등 20여 명이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과수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 훼손이 심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열로 인해서 많이 녹아내린 이런 부분들인데 부분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 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공포와 갈등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데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차량 주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낯선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시설이 다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전 못 구잖아.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는 이렇게 입주민 회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주차 구역을 지하 밖으로 내몰려는 시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 가운데 전기차 차주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차주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전이 벌어지면 전기차 차주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상의 전기차 주차 공간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 등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주들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시별로 밀어붙이기에는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불안감 때문에 시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데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입 통제에 대한 논쟁보다 시급한 건 전기차 화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란 겁니다. 지하주차장의 안전한 관리 시스템, 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41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무자본 갭 투자란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신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서울 성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을 속이고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4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수기리에 있는 1층짜리 상가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7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장안동에서 고압선이 끊기는 사고가 나 일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부근 아파트와 상가 등 360여 호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벌어진 투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 운행 첫 차가 1시간여 전인 새벽 5시 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기존 8호선에 있는 환승역에 승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더 정교한 혼잡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을 하루 앞두고 열린 개통식. 경기 남양주와 구리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아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이제 별내선이 개통되어서 또한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 주요 지역까지 도착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통식이 끝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열차에 직접 탑승해 목적지인 암사공원역까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별내선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2015년 9월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하게 됐는데 1조 4천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총 길이는 12.9km로 별내에서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등을 거쳐 암사역과 연결됩니다. 별내역에서 암사역까지 19분, 잠실역까지는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통 후 별내선과 8호선은 기존보다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행됩니다. 무엇보다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관건은 혼잡도 관리입니다. 국토부는 개통에 맞춰 연계 교통체계 정비에도 나섭니다. 출퇴근 시간 암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을 5회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통 후 8호선 환승역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의 혼잡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통 후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름철에 만개해 매일 새 꽃이 피는 무궁화는 강인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나라꽃입니다. 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품평회가 최근에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꽃과 나무를 지키고 기르는 사람들을 오선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형형색색 무궁화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운 연분홍색부터 강렬한 빨강, 그리고 순백의 우아함을 뽐냅니다. 40년 가까이 무궁화를 기른 지영민은 풍성한 꽃잎을 자랑하는 무궁화 작품 1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나라꽃이라 제가 취미 삼아 했던 것이 직업도 아닌 직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의미가 깊어서 피고지고 100일간을 하기 때문에 무궁화의 매료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남 산림연구원은 다양한 품종의 국내 무궁화 3천여 본을 특별 전시하고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품평회도 열었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이날을 기념해서 8월 한 달간을 나라꽃 무궁화 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무궁화를 전시하고 또 대나무를 예쁘게 조형 대나무를 만들어서 전남 해남에서 민간이 직접 육성한 무늬종 나무 3개 품종이 가치와 차별성을 인정받아 국가 품종 보호나무로 등록됐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수목에 새로 발견한 나무를 접목해 키웠는데 나뭇잎마다 하얗고 노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 3, 40년간은 이 볼펜만한 10cm, 15cm 되는 그런 종을 찾아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고정이 되니까 품종 등록을 하고 특허를 내서 지금까지 길러봤는데 봄에 무늬가 들기 시작해서 가을 낙엽 들 때까지 무늬가 황금색으로 변해요. 우리 고유 품종을 가꾸고 개발하는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 문화 확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근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남아도는 쌀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이어 피서지에서도 펼쳐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무리지어 피기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연꽃 군락지역 물놀이장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500g짜리 쌀과 쌀국수, 쌀 과자,
쌀 도너츠도 나눠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공식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은 부근에 있는 자동차 캠핑장으로 이어집니다. 쌀을 활용한 캠핑 음식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휴가철 가족 여행객을 대상으로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함께 아침밥을 먹으면 좋은 점도 알립니다. 쌀 소비가 줄어 농민이 애써 생산한 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협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침밥을 먹으면 내 건강에도 좋고 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일찍 심은 벼는 수확에 들어간 가운데 농민들이 시장에서 사들이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쌀은 10만 톤 정도. 삼복더위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행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자연도 보전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이 있는데요. 바로 생태 관광입니다. 전국에 35곳이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방객 3명이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효돈천과 주변 숲길을 찾았습니다. 주먹바위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손뼉치게 하며 제주 지역 나무의 뿌리 특징을 배우기도 합니다. 1km를 걸어 효돈천의 백미, 속괴에 다다르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절벽 사이에서 흙 한 줌 하나 없이 나무 절벽 사이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아주 강인하게 버티고 있죠. 효돈천을 끼고 있는 서귀포시 나무늪 하래 1, 2와 하래 1, 2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 마을로 지정돼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다른 관광지와 달리 조용히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어 생태관광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관광지 가면은 사람들도 많고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그 자연 그대로 그 옛날 시골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생태관광은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비무장지대와 경남 우포늪 등 전국에 35곳의 생태관광지가 있고 제주에는 선을 1, 2에 있는 동백동산과 하례리의 효돈천 등 4곳이 있습니다. 생태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성공 모델 지역 4곳을 보면 생태관광이 시작한 지난 2013년보다 탐방객과 소득이 대체로 늘었습니다. 탐방객 증가는 생태관광 지역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험활동 지원부터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가공해 팔아 이익이 주민들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은 마을 주민들이 농사짓고 가꾸어서 가지고 오는 상품들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경제 소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탐방객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도 생태관광으로 얻는 게 있습니다.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마을 주변 자연생태에 대해 새롭게 가치를 깨닫게 됐고 개발 대신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자연과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보전하고 같이 살아갈 동반자로 바라보게 하는 게 생태관광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적전선에서 탐방객을 받고 지역 주민도 좀 행복하고 자연도 좀 행복하는 서로가 선순환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닌가. YTN 고재영입니다.
여름철에도 서늘한 기후로 유명한 고원지대 강원도 태백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계속된 찜통더위에 지역 대표 작물인 고랭지 배추 작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영 기자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해발 1200m 태백 매봉산 일대 고랭지 배추밭. 수확을 앞둔 배추가 누렇게 변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잎이나 줄기가 시드는 반쪽 시드름병에 걸린 겁니다. 반쪽 시드름병에 걸린 배추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잎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짓물렀습니다. 악취도 진동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배추밭 가운데 절반가량은 상품성을 잃어 수확을 포기해야 합니다. 간 비싼 뭘? 물고 딸 게 있어야지. 뭐 시장에 나가든지 말든지. 태백시는 전체 고랭지 배추밭의 20%가량인 80헥타르에서 반쪽 시드름병과 무름병 등 병충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계속된 찜통더위에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름병과 반쪽 시드름병 등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태백의 지난달 평균 기온은 1985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3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다는 평균 해발 900m 고원지대지만 기록적인 이번 폭염은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올해 유난히 최고 기온 급값이 경신되면서 너무 폭염 일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배추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고 농촌진흥청은 이런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090년쯤 남한에서 고랭지 여름 배추 재배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요즘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입니다. 장마철 도심 한복판 나무를 모두 베어낸 곳에 송전탑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입니다. 원래 산이었던 곳은 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터닫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25만 제곱미터 부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건 수십 미터 높이 송전탑. 경사면 곳곳에 방수포를 덮어놨지만 금방이라도 토사가 쏟아질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숲이 울창했던 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 됐고 커다란 송전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주민들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장마는 무사히 보냈지만 변덕스러운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혹시라도 공사가 중단돼 현장이 그대로 방치될까 걱정입니다. 산일 때는 모래 하나 안 내려왔어요. 네. 이거 소나기 확 쏟아지면 밤에 자다가도 나와본다고요. 네. 자치단체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는 송전탑을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지중화 시기. 한전 측은 재작년 업체와 지중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업체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지중화를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런 예산이나 이런 수반되는 것들은 시행사가 이제 다 되는 조건으로 체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송전탑 지중화에 드는 예상 비용은 약 200억 원. 업체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사 유출과 안전사고를 대비해 춘천시 한전과 수시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만이 올 때 그 국토건설부 산하에 국토안전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와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진단 다 해서 가지고 와서 기술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 하루라도 빨리 지중화 공사가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이번 주말 이후 달 없는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우주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화성과 목성이 만나는 모습도 함께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저편으로 길게 꼬리를 남기며 사라지는 빛.
지난 4일 낮 동안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전남 신안 밤하늘에 펼쳐진 별똥별 장관입니다. 매년 8월이면 찾아오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별자리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 놓은 먼지 부스러기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극대기인 오는 12일 밤 11시 반쯤에는 1시간에 100개가 넘는 별똥별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날 반달도 밤 11시 2분에 지기 때문에 날씨만 좋다면 까만 하늘을 배경으로 가득한 유성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게 가끔가다 굉장히 밝은 그런 유성들이 자주 떨어집니다. 보통 화구라 그러죠. 불덩어리가 떠들지듯이 번쩍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보여주는 그런 유성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틀 뒤 말복인 14일 밤하늘에선 화성과 목성이 만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화성과 목성의 위치가 지구에서 봤을 때 거의 겹쳐질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근접하는 각도가 0.3도, 달의 지름보다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이 이렇게 가깝게 만나는 건 6년 반만으로 앞으로 이보다 가까워지는 건 2033년이 돼서야 가능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글로벌 서포터즈인 위코 6기 발대식이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대식에는 국내 99명, 해외 31명 등 세계 27개국에서 선발된 서포터즈 130명이 참가했고 역대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서포터즈가 131번째 구성원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코는 우리가 모두 코이카란 뜻으로 오는 12월까지 약 5개월간 코이카 홍보 미션 콘텐츠 제작과 국민 대상 오프라인 팝업 전시 행사 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맡게 됩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요즘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서울은 20일째, 제주도는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청주가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도 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짧고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34도, 청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